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30분 좀 안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 전문 평가사님인 박현영 평가사님께서 나머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강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강의 주제를 어떤 분께서 좀 저한테 부탁해 주셔서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종전주택이 있고 종우주택이 있어요. 종우주택은 보통 아파트죠. 종전자산 이렇게 생긴 집은 요새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집이 있으면 이 분양권을 줍니다.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이 분양권을 줍니다. 이 중에 하나만 소유, 땅만 가지고 있다, 건물만 가지고 있다, 분양권을 안 줘요. 근데 재개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다 같이 소유하고 있어도 분양권을 주고 건물만 있어도 주고 땅만 나대지만 갖고 있어도 줘요. 나대지만 갖고 있어도 주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정비조례에 의해서 나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줍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건물이 주택인 경우는 무조건 줍니다. 새 아파트를 주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면은 1982년 항공사진 촬영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종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이 종전자산을 취득하죠. 취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양권, 종전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한 9%는. 그래서 재건축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재개발의 경우는 예를 들어 도로를 샀다, 나대지를 샀다, 무허가 건물을 샀다. 이게 과연 종우자산이 나오는 그런 종전자산이냐, 분양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분양권 여부를 틀림없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이게 왜 이래? 잠깐만요. 분양권의 존재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고 공인중개사분들은 웬만하면 분양권이 있다는 식으로 하죠. 그래야 물건을 파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건마다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과연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재건축은 토지 건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재개발은 건물과 토지 중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토지 딱 한 2평 가지고 분양권이 있다. 그럴 사실은 없잖아요. 최소한 90제곱미터 약 27평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분양권이 있다.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81년 또는 82년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땅만 나대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300평이 있어.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300평의 분양권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쪼개고 싶어지겠죠? 쪼개서 90제곱미터를 간신히 넘게끔 쪼개. 그래서 A한테 넘기고 B한테 넘기고 C한테 넘겨. 다 분양권이 있게끔 세 개로 쪼개고 싶어지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허용이 되느냐? 한번 보십시다. 분양권 판단은요. 정비구역 지정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실행계획 관청인데 관리처분 계획하기 전에 분양신청 기간이 있고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 딱 요 날짜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마지막 날 요 날짜에 그가 가진 부동산의 현황, 네가 가진 그 부동산이 뭐냐, 그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합니다. 이 날짜의 부동산을 현황, 종전자산의 현황을 가지고 분양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중간의 사이에 당연히 땅을 쪼개고 여러 가지 각가지 행위를 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면 실제로는 방이 쪼개져 있지만 물건 하나잖아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을 해서 각각 여러 개의 9개의 물건을 만들어서 9개의 분양권을 창출해내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 이 날짜 현재의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을 배정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 중간에 자꾸 물건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정법에 바뀌었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요 날짜 이후로 여기 필지 분할, 다세대 전환, 토지 건물 분리 소유, 나대지 신축, 나대지 위에 신축, 그리고 기존 건물 철거 후 공동주택 신축, 이거 신축 쪼개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분양권은 증가하지 않는다. 요 날짜 현재로 굳어버리겠다. 원칙은 이거지만 이렇게 했다가 여기 다 쪼개기를 하니까
날짜로 붙이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서는요 2002년 12월 30일 이후에 또 쪼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는 또 이 날짜 이후에 또 요 행위들 말고 다른 행위들도 또 배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각 시도 조례와 권리 산정 기준일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봐서 과연 내 분양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 이건 제가 지금 강의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것들은 분양권이 없을 것 같은데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 무허가 건물인데 1980년도부터 무허가 건물이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러면요 그 무허가 건물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도 이런 아파트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짜리가 프리미엄이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관청 계획 기준일은 분양시청 기간 마감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도시정비법 제 50조에입니다. 50조에 그냥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을 텐데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부동산과 을이라는 부동산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거 하나를 B한테 팔아. 그러면 이렇게 분양권 하나 나오고 이렇게 분양권 하나 나오냐? 안 그렇다. 이 전체 A, B가 하나의 분양권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도정법 19조이랑 3호입니다. 도정법 19조이랑 3호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팔면 이 사람은 10개의 독자적인 분양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분양권. 이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팔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아예 조합원 지위가 없죠. 이 조항은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하고 있었냐면 투기과열 지구를 다 해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정법 19조 2항에 이런 말이 있죠. 투기과열 지구 서울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합이요. 조합 설립 됐어. 근데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내 아파트를 팔아. 그럼 팔면 그걸 산 사람은요 신축 건물을 못 받아요. 멍텅구리 건물이요. 멍텅구리 건물. 이 조항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다 해제됐다가 금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전 지구가 다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팔더라도 산 사람은 아무런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소급입법에 좀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반포 1단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누가 팔라고 했는데 좀 이따 팔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느닷없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못 팔아. 황당하죠. 나의 팔 수 있다는 나의 기대가 갑자기 좌절됐어요. 그러면은 야 너는 하시라도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정이 되면은 못 판다는 것을 미리 예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황당하죠. 이미 자기는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물론 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시라도 지정이 되면은 못 판다. 하시라도 대통령령으로 때리면은 못 판다. 대통령령으로 물론 대통령령으로 매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도정법에서 뒀죠. 좀 심하긴 심하네. 아마 헌법소원 가면 못 이기겠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헌법보다 더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는 게 헌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소위 1+1 제도라는 것은요 종전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파트 2개짜리에 해당이 될 때 2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이 가치가 2개짜리 해당할 때 2개를 줄 수 있고 이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개가 될 때 2개를 주는데 이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줘야 되죠. 이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2개를 줄 수 있다는 1+1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개혁법 과밀업소권 내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3주택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자, 8.1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저는 법률을 하는 사람이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뭐 재건축 재개발 전문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어떤 지역이 부동산을 사야 돼? 라고 물어보는데 몰라요. 저는 좀 번지수가 한참 줄는데 집거사한테 가가지고 나 피부가 여기가 좀 안 좋은데 이거 좀 알아?
의사니까 알 거 아니야. 몰라요. 치과의사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법률을 하는 싸우는 것만 하지 돈을 꽂는 거는 몰라요. 우리는 돈을 꽂아서 싸움이 터지면 이제 또 우리가 붙죠. 예, 전공이 달라서 모른다. 예,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번 F8 대책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예전에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은요 이미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원래 있었는데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도요 관리처분 계획이 된 이후부터는 못 팔아. 이 종우자산이 분양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못 팔도록 확대하겠다. 이 빨간색은요 8일 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을 뿐이지 이렇게 하려면요 도시정비법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개정 발의안이 9월달에 국회 지금 10월인데 올라갔대요. 뭐 법사위인지 국회 무슨 건설교통위원회인지 그래서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소위 무슨 대책은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시행되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입법 절차에서 좌절되면 못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이건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응암 1구역에 하나 가지고 응암 1구역에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강동구 둔천동에다가 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둔천동 여기 응암도 주택이라고 칩시다. 둔천동에서 아파트 하나를 조합원으로서 받았어요. 여기서 이것도 내 집이니까 여기서 또 아파트 하나 또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게 재당첨 제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안 전부 다 그런 얘기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투기 지역 내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건수 제한. 이것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은행 중에 저희가 A라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B라는 반포 1단지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여기 대출이 끼어 있어요. B도 대출로 살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려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를 1억 원 계약금을 줘버렸어요. 대출 끼어 있고 또 대출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담보 대출은 물건대로가 아니라 세대별로 너는 하나만 니네 세대 아버지 엄마 이렇게 니네 가족 패밀리에다 대출 한 건. 근데 이거 하나를 갖거나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제가 그랬죠. 그냥 이걸 팔아버리시고 이걸 사서 여기다 이걸 대출로 사시죠. 그랬더니 이건 팔 수가 없대요. 아무튼 이걸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이 두 개를. 여기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실행을 못 한다는 거죠. 실행을 못하면 이 대출로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못 사는 거잖아요. 못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약금 뜯기는 거죠. 계약금 뜯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계약금을 뜯기도록 계약서에 또 써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그냥 어떻게 이걸 나중에 이걸 파시고 이걸 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중요한 뭔가 필요 있어서 이걸 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매도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매수자가 와가지고 참 8일 대책 때문에 내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대출로 살려고 했는데 8일 대책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거 나 불러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야? 그게 내 탓이야? 8일 대책이? 내 탓이 아니잖아. 그리고 집을 사는 것은 원래 네 돈 현찰로 사는 게 원칙이지 대출로 사는 게 원칙이야? 아니잖아. 현찰로 사? 딴 데서 개인적으로 땡겨서 갖고 와. 이 매도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매도인은 잘못이 없고 난데없이 그냥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8일 대책. 너 대출 안 돼. 대출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또 사실 일상적이었어요. 대출 사세요. 네. 은행 대출이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럼 그런 탓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매수자 탓도 아니고 정부에서 때려버린 사람. 좀 억울하죠? 황당하죠? 이거 한번 소송을 한번 붙어서 천재지변 이제 채무자규칙, 채권자규칙도 아니고 어떤 천재지변성이잖아요. 이럴 때 이거 위험부담의 문제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한번 소송 붙여보세요. 그럼 에이 변호사님 소송비 따먹으려고 그러죠. 변호사도 무조건 싸움 붙이더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변호사도 무조건 싸움 붙이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요. 이거 이상하네.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붙어볼 만한데. 네.
이거 시험 삼아 한번 담가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최소한 400만 원, 500만 원 드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싫어서 1억을 뜯기죠. 내가 너한테 500만 원을 주느니 너한테 사기당하면서 이렇게 착수금을 건네주느니 1억을 뜯기고 말 거야. 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예요. 당장 나가면 500만 원이 더 아까운 거죠. 1억은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1억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착수금 500만 원 운명을 개척을 해야지. 500 정도면 충분히 담궈볼 만한 돈인데 왜를 그러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괜히 그 소송을 권유하는 변호사만 나쁜 놈이 이런 경우에는 시험 삼아 해야 돼요. 변호사님 뭐 판례 있어요? 아니 파리 대첩까지 판례가 어디 있겠어요. 파리도 이거 갑자기 날라온 건데 옛날에 뭐 83일 대책 뭐 이런 거 그때 좀 다르잖아요. 뭐가 판례 없어요. 맨날 그 판례 찾는데 이 세상은요 새로운 사건도 많아요. 판례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택 담보대출 건수 제한도 이런 게 있고 투기 지역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데 하고 세종시 투기 과열 지역은 그 밖에 서울 지역과 과천시 조정 대상 지역은 성남 뭐 고양에다가 부산에서 잘 나가는 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투기 과열 지역은 아까 재건축 재개발 뭐 관련 전매 금지 뭐 금지 이 투기 지역은 주로 양도세 관련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죠. 여기 이렇게 써있죠. 여기 국토부 자료를 제가 갖다 드린 거죠. 투기 과열 지역은 전매 제한, 재건축 사업은 지위 양도 그리고 투기 지역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이렇습니다. 투기 지역이 더 투기스러운 데겠죠? 투기 과열보다 더 투기스러운 것이고 여기는 좀 과열 약간 열받는 데고 여기는 좀 조정하는 데고 자 투기 과열지구 뭐 다 써 있고요. 넘어가시면 이거 다 똑같습니다. 내립니다. 넘어가십시오.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요?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 그냥 법조문 나열한 것이고요. 투기 과열지구 내 재개발 아까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은 당연히 이제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지금 금지되어 있었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이제 금지가 이전이 안 돼요. 근데 재개발 도안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관처분 이제 인가 후부터는 이걸 못 팔도록. 근데 이거는요 법안 발의를 해놨습니다. 17년 9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분 재당첨 제한. 음암일에서 아파트 하나 받았어. 이것도 내 집이고 이것도 내 집인데 아파트 하나 받았어. 둔천동에서 하나 받을 거야. 당연히 내 거니까 안 돼. 안 된다 이거죠. 5년 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반분양 조합분양이 당첨되면요. 앞으로 5년 내 일반분양 조합분양 재당첨을 제한한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A 지역에서 일반분양 조합분양 했는데 B 지역에서 일반분양 됐는데 일반분양 이건 된다. 스페셜리스트는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된다.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반분양 했으면 조합분양 못 받고 여기서 조합분양 했으면 일반분양 못 받고 조합분양 했으면 조합분양 못 받는다. 이렇게 이 재당첨 제한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건수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고 50%까지 환수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유예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는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한국은행 이자율 절대로 안 올려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올릴 타이밍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도 혹시나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희망이죠. 예상이 아니라 희망을 열람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금년 12월 31일까지 가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못 넣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럼 금년 12월 30일 날 가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딱 접수했어요. 근데 그게 취소돼 버렸어요. 또는 반려됐어요. 반려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반려는 이제 중개 나간 거니까 우리 신청 안 한 거죠. 근데 보완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보완? 신청을 받고 반려해야 될 사안인데 보완을 하면은 보완이면은 근데 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네. 이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반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갖고 터지게 싸울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분양권 관련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좀 있으면 박효정 평가사님으로부터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에 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거 뭐 쉬지 말고 바로 하고 빨리 끝내도록